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본인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습니다. 신랑의 진짜 아내 자격으로 말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겁니다. 7년 결혼 생활, 아이까지 있는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어떻게 남편의 거짓말을 밝혀냈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복수를 어떻게 완성했는지 말이죠. 저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36, 결혼 7년 차의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박성민과는 대학 동기로 만나 연애 3년, 결혼 7년을 함께 해왔죠. 그는 중견기업 영업팀장으로 일하며 월 500만 원 정도를 벌어왔고, 저는 아이가 태어난 후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남들이 보기에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것도 넘치는 것도 없는 그런 가정이었죠. 아이 학원비, 집 대출, 생활비로 빠듯하긴 했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다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지만 그것도 가장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거든요. 핸드폰을 볼 때 화면을 가리려고 하거나 새벽에 문자가 와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아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생활비를 주는 패턴이 바뀐 거였어요. 전에는 매월 첫째 주에 꼬박꼬박 통장에 입금해주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번 달은 프로젝트 때문에 보너스가 늦는다거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 적게 줄 수밖에 없다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회사들이 다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생활비는 줄어들었는데 남편은 새 옷을 자주 사입더라고요. 그것도 꽤 비싼 브랜드들로 말이죠. 회사에서 이미지가 중요하다며 넘어갔지만 가계부를 쓰는 제 입장에서는 뭔가 맞지 않는 퍼즐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이 핸드폰을 바꿨어요. 전에 쓰던 폰이 멀쩡했는데 갑자기 최신 모델로 바꾸더라고요. 회사에서 지원해준다고 했지만 그것도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핸드폰은 3년째 같은 걸 쓰고 있었거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직접 묻기에는 뚜렷한 증거도 없었고 괜히 의심이 많은 아내로 보일까봐 참고 있었죠.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제가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진실이 먼저 저를 찾아왔거든요. 3주 전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핸드폰을 식탁에 두고 나가더라고요. 평소라면 차 안에서 바로 연락이 와서 가져다 달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1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혹시 회사에 예비폰이 있나 싶어서 그냥 두었는데 점심때쯤 되니까 핸드폰이 이상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이 깜빡거리면서 저절로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고장 난 것 같더라고요. 남편한테 회사로 전화를 걸어서 알려주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남편이 먼저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여보, 핸드폰 놓고 왔지? 완전 답답해 죽겠네. 수리점에 좀 맡겨줘. 비밀번호 알지? 921이야. 우리 아들 생일.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수리를 부탁했어요. 그때만 해도 전 아무 의심이 없었거든요. 결혼 7년 동안 남편이 핸드폰 비밀번호를 숨긴 적도 없었고 가끔 제가 대신 확인해달라고 부탁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후에 동네 수리점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사장님이 혼자 하시는 작은 가게였는데 친절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어요. 사장님이 핸드폰을 받아보시더니 이거 메인보드 문제 같은데 한번 켜봐야겠네요 라고 하시면서 전원을 켰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켜지자마자 카톡 알림이 연달아 떴어요.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 내용이 너무 이상했어요. 형수님 아직도 모르시죠? 키읔키읔키읔. 3일 남았네. 긴장되겠다. 이번엔 정말 잘 살아봐. 처음에는 뭔가 농담인 줄 알았어요. 남편 친구들이 장난치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메시지들을 더 보니까 상황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사장님도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셨는지 혹시 확인해 볼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왔습니다. 카톡 대화창을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신랑 대기실이라는 단톡방이 있었는데 참여자가 15명이나 되더라고요. 남편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몇 명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대화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성민아, 이번 토요일 드디어 D-데이네. 드레스 맞춤 끝났대? 예쁘겠다. 전 와이프는 아직도 모르지. 대단하다 진짜. 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나중에 생각하지 뭐. 일단 새 출발이 중요하지. 저는 핸드폰을 보면서 현실감을 잃었어요. 이게 정말 내 남편 이야기인가? 7년 동안 함께 살면서 아이까지 낳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린다고. 그것도 저 모르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스크롤을 내려보니까 훨씬 더 심각한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빚은 다 처리했어? 아직 좀 남았는데 새 신부가 좀 도와준다고 하더라. 와이프 통장에서 뺀 돈으로. 그것도 있고 애 적금도 좀.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우리 아들 적금. 제가 매달 10만 원씩 넣어서 모은 그 돈을. 그리고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는 게 무슨 말이죠? 더 읽어보니까 진실이 드러났어요. 남편이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 제가 생활비라고 생각하고 아껴 쓰면서 모은 돈들을 남편이 빚을 갚는데 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아예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 메시지였어요. 지연이는 정말 착해. 의심도 안 해. 덕분에 편하게 준비할 수 있었지. 바보 같으니까. 남편이 매일 늦게 들어오는데도 불륜 의심도 안 하더라. 애 있으니까 이혼도 쉽게 못할 거야. 일단 결혼부터 하고 나중에 정리하지 뭐.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먼저 올라왔죠. 7년 동안 이 사람을 믿고 살았는데 저는 그에게 이런 존재였구나. 바보 같은 아내, 이용당하기 좋은 ATM 같은 존재. 하지만 잠깐만요. 눈물을 흘리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 바로 3일 후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식에 가겠다고. 하객으로 말이죠. 수리점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했죠.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제가 손해를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7년 동안의 순진한 아내는 죽었고 새로운 제가 태어났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계획은 치밀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합법적으로. 집에 돌아온 남편을 맞이하는 제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폰술이 맡겼어. 내일 찾을 수 있대. 남편은 고마워하며 아무렇지 않게 저녁을 먹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떤 정도 베풀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집에 있는 모든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통장, 카드 명세서, 보험 서류, 심지어 남편의 옷장까지 샅샅이 뒤져봤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우선 저 모르게 개설된 통장이 2개나 있었어요. 그 통장들의 거래 내역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죠. 제가 생활비로 아껴 쓰면서 모은 돈들이 그리고 우리 아들의 적금까지 모두 그 통장으로 이체되어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카드 명세서였어요. 고급 레스토랑, 호텔, 보석가게. 이런 곳에서 쓴 금액들이 엄청났어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생활비를 깎아서 주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서류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쏟아졌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해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찾은 걸까? 하지만 잠깐만요. 그때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왜 울어? 하면서 제 볼에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고,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변호사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들이 필요했죠. 다음 날 저는 남편의 회사 근처로 갔어요. 정말 출장을 가는지 아니면 다른 여자와 만나는지 확인하려고요. 오전 10시쯤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자가 있었죠. 둘이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택시에 탔어요. 저는 재빨리 다른 택시를 잡아서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간 곳은 강남의 한 웨딩홀이었어요. 웨딩홀 앞에서 둘이 웃으며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현실이 맞나 싶었어요. 저는 멀리서 사진을 찍었죠. 증거로 남겨두려고요. 웨딩홀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온 그들은 이번엔 보석상으로 갔어요. 유명한 브랜드 매장이었는데 거기서도 한참을 있더라고요. 나올 때 여자의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아마 결혼 반지였을 거예요.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무했죠. 저와 함께 있을 때는 늘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하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다니.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최대한 평소와 같이 행동했어요. 오늘 출장 어땠어? 하고 물었더니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어요. 힘들었어. 클라이언트가 까다로워서 죽는 줄 알았다.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7년 동안 저는 이런 거짓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했어요.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서 상담 예약을 잡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을 때 담당 변호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더라고요. 이 정도면 불륜과 재산 은닉 그리고 사기 혐의까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적금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건 명백한 배임이에요. 변호사님의 말을 듣고 나니까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적어도 법적으로는 제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남편이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언제부터 느꼈어야 했을까? 생각해보니 신호는 있었어요. 최근 몇 개월 동안 남편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거든요. 예전에는 따뜻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의무적으로 보는 눈빛이었죠. 그리고 스킨십도 현저히 줄었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바쁘니까 피곤하니까라고 합리화했어요. 설마 다른 여자가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그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한 결정이 정말 옳은 건지 수없이 고민했죠. 친정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하고 아들을 맡겼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하셨지만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요. 내가 결정한 거라면 엄마가 응원할게. 그리고 결혼식 전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양심이 남아있다면 마지막에라도 진실을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남편은 TV를 보면서 대답했죠. 무슨 말? 별일 없는데. 정말? 정말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왜 그래? 뭔가 이상해.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마음을 굳혔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거짓말을 할 거라고. 그렇다면 저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아니야, 그냥.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 그래. 어디 가는데? 친구 만나기로 했어.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에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들었죠. 7년 동안의 거짓된 결혼 생활이 마침내 끝나는 거니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을 보니까 이상하게 초조해 보이더라고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세심하게 옷을 골라 입고 향수도 뿌리고 결혼식 날이니까 당연하겠죠.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 약속도 있고. 남편이 말했어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남편이 나간 후 저는 천천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 하이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증거 자료들이었어요. 변호사님이 정리해준 서류들과 사진들, 그리고 녹음 파일들. 오늘은 제가 진짜 주인공이 되는 날이에요. 7년 동안 속아온 바보 같은 아내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용기 있는 여자로 말이죠. 드디어 그 운명의 토요일이 왔습니다. 오후 2시 강남의 한 럭셔리 호텔 웨딩홀. 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조용히 식장 뒤편에 앉았어요.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고 있었는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아마 신부 쪽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남편 쪽 하객들도 보였어요. 회사 동료들, 대학 친구들. 모두 제가 아는 얼굴들이었죠. 그들은 저를 못 알아보겠지만 저는 그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 그때 웨딩 플래너가 나와서 말했어요. 곧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죠.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식장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턱시도를 입은 남편이 걸어 들어왔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7년 동안 함께 살면서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객들의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 속에서 저도 천천히 박수를 쳤죠. 아주 천천히 마지막 박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어서 신부가 입장했어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28살이라고 들었는데 저보다 8살이나 어리더라고요. 그녀가 바이올을 들고 걸어올 때 남편의 눈에서 진짜 사랑이 보였어요. 그 순간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묘한 안도감까지. 적어도 이 사람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만 그 대상이 저가 아니었을 뿐이지. 주례사가 시작되고 서약이 이어졌어요. 신랑 박성민 씨, 평생 이분만을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감동 때문일까요? 아니면 긴장 때문일까요? 그럼 이제 반지를 교환하겠습니다. 그때였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식장 뒤에서부터 단상까지 그 긴 길을 걸어갔죠.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단상 앞까지 가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구지? 뭐 하는 거야? 주례사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죄송한데요. 지금은 식이 진행 중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향해 걸어갔어요. 잠깐만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그 순간 남편이 저를 봤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지더라고요. 지연아?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지연입니다. 이 신랑의 아내예요. 법적으로 결혼한 지 7년째이고 9살 아들도 있어요. 식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신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오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어요. 혹시 믿기 어려우시다면 여기 결혼 증명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제 명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빼간 내역서도 있고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남편의 회사 동료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고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분이 친구들과 나눈 카톡 대화예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보였어요. 전 와이프는 바보라서 아직도 모른다더군요. 도박빚도 모르고요.
그때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지연아, 여기서 이러지 마. 얘기는 나중에 집에서 해. 집에서요?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오빠가 오늘 새로운 집으로 가실 텐데 무슨 집에서요? 신부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오빠 정말이에요? 정말 결혼하신 분이 있으신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신부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미안해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저처럼 속은 거니까. 그리고 남편을 향해 말했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결혼식 비용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혹시 우리 아들 적금에서?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게 확인되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하객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진실을 말하게 되어 죄송해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으로는 살 수 없었어요. 특히 제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식장을 나왔어요. 뒤에서 들리는 소란스러운 소리들, 울음소리들을 뒤로 하고 말이죠. 밖으로 나오니까 숨이 트이더라고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으니까.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복수라는 게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거라는 걸. 그 다음 주부터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변호사님 말씀대로 모든 게 제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남편은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었더라고요.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결국 스스로 사표를 냈어요. 새 신부도 당연히 파혼했고요. 6개월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어요. 저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죠. 작지만 우리 둘만의 공간이었어요. 아들이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저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아빠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아. 하지만 엄마가 있잖아.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힘들었지만 거짓 없는 삶이 이렇게 평온할 줄 몰랐어요.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아이는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가끔 남편 소식을 들어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박은 끊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건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는 게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진실을 말할 용기만 있다면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해요. 저는 그날 결혼식장에서 단순히 복수를 한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을 되찾은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어떤 때보다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